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가 또 나중에 아주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을 바짝 뜨고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성 내부 분석 기준, 조금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현실, 그 다음에 현업에서의 어떤 판단 기준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의 내부 기준, 시장성의 내부 분석 기준은 핵심 기술의 일치 여부, 그 다음에 필요한 재무자원의 보유 여부, 마케팅 능력의 보유 여부,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의 일치 여부, 제품 서비스의 능력, 즉 AS 능력도 하나에 필요하겠죠. 성공적인 기술 개발의 확률, 그리고 다른 제품과의 적합성, 그 다음에 경영 능력과 경험.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시죠? 계획을 하는 거구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팩트를 갖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시장 세분화 방법은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가장 이 단계에서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인구 통계학적 구분, 그 다음에 제품의 편익 구분, 그리고 가격 민감도와 유통 경로, 사용 형태,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인구 통계학적 구분은 남녀 성별을 구분하거나 연령, 기혼과 미혼, 거주지역, 학력, 그 다음에 소득, 이런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품 편익은 유형의 제화냐 무형의 서비스냐,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고, 가격 민감도,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저가의 제품이냐 고가의 제품이냐, 그 다음에 백화점을 통해 유통되느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품 및 그 다음에 소비자가 체험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불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형태는 일회성이냐 영구적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소모성이냐 아니면 내용 연수가 긴 제품을 할 것이냐. 저는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소모성 제품에 대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내구성이 긴 것은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일회성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제품은 계속 순환이 됩니다. 썼던 사람이 또 쓰고 또 쓰게 되겠죠. TV 한 번 사놓으면 어떻게 되죠? 10년 정도 쓰잖아요.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매출 발생을 억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회용 제품, 일회성 제품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스크도 여러분 소모성이죠. 사실 일회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잘 팔리죠. 기타 이외의 변수 등을 고려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분화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측정이 가능하냐, 두 번째 세분화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느냐, 세 번째 접근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네 번째 차별적 반응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느냐. 이 네 가지가 세분화 시 고려해야 될 요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측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분화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목표와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노령 인구라는 추상적 대상보다는 노령 인구 중 60대 이상 서울 거주자와 같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어떤 측정 가능한 대상을 세분화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10세 이상 한번 따져볼까요? 몇 분이나 살아계실까요? 그분을 위해서 저희들은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측정 가능한 세분화된 시장에 있어서 그 대상에게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을 출시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표본을 갖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의 볼륨을 끄집어낼 것이냐, 점유율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접근 가능성,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고가 마케팅을 전개할 때 국내 자산가 상위 0.1%와 같이 정의 내릴 경우 그와 같은 고객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마케팅 전략은 가능한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시장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포피 전략에서 얘기했던 플레이스가 되겠죠.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 플레이스를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촉진 전략을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차별적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세분화된 시장의 반응이 각각 차별적이어야 된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구분은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와 같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해요. 우리가 일회성, 소모성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휴대폰과 같이 약간 내구 연한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시장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휴대폰, 제가 관찰에 따르면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남성분들 중에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플 휴대폰을 많이 갖고 계세요. 나름의 목적, 효용성의 차이를 갖고 있겠죠. 그럼 제가 휴대폰을 교체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휴대폰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통화보다는 사실은 이 촬영을 하기 위한 카메라의 성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S사의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어떤 효용을 기대하고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촬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카메라를 빌릴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휴대폰을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는 새롭게 구매한 비디오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 비디오 카메라를 촬영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활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각각의 차별적 반응이 있다. 고객 세분화된 내용은 그런 차별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모성 자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차별화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고요. 내구성 있는 것은 분명 이런 세분화된 시장에 따라서 차별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수익성 분석의 의미,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일반화되지 않은 설명이기 때문에 좀 소개하는 게 어색도 하지만, 우리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품질이 좋고 시장성이 뛰어나도 성공적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판매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즉 사업에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의 수익성 판단은 가장 핵심적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수익성 판단. 아까 시장성보다 수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익성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업 타당성 분석의 최종 단계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신규 사업 전개 후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수익성
분석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분석의 전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은 추정 재무제표의 작성을 전제한다. 재무제표, 생소하거나 익숙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회생활에 정말 필요합니다. 수익 전망은 향후 3년 또는 5년간의 추정 제조원가 명세서와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그 예측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이 해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첫 해 연도를 딱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나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을 반영을 해서 해마다 몇 %씩 이렇게 곱해 나갑니다. 그래서 1차년도와 2차년도를 만약에 비교한다 그러면 거의 뭐 3%로 쫙 증가한다든가 그 다음 연도는 3%에서 3%가 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현업에서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측된 매출액 및 단기 순이익 규모에 의해서 손익분기점 분석이 가능하다. 이 손익분기점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익이 발생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해야지 이익이 발생될 것인지는 사업 진입 당시부터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자주 활용된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재무상태와 자금 운영 계획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투자 수익 및 신규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가능하다. 자, 마지막으로 자금 흐름 예측에 의거하여 자금 수지 및 자금 조달 능력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은 추정 재무제표 작성을 전제로 한다. 용어적인 해석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수업의 목적은 달성하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을 보여주는 문서, 보고서, 이것을 재무제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이전에는 대차 대조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교재나 이런 데서 대차 대조표와 재무상태표 이 부분을 일치시켜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재무상태표는, 즉 대차 대조표는 특정 시점, 일정 시점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그리고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 및 소유주 등을 나타내는 보고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대차 대조표 공식이라고 했었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했는데 이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재무상태표 공식이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아주 앞선 시간에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어요.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가 손익계산서다. 그리고 자본 변동표. 이 부분은 저도 솔직하게 좀 멀어졌던 얘기거든요.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표다 했는데 제가 실무에 있을 때는 자본 변동표를 제작해 본 적이 없어요. 작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겨난 어떤 제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나중에 제가 표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많이 작성해 봤죠?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가 대표적인 재무제표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 네 부분은 시험에서도 자주 나온다. 그래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원래는 여러분 화면에 보면 두 방향으로 나눠져 있죠. 원래는 아래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화면에다가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 항목과 부채 및 자본 항목을
구분해서 작성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참고할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정 시점, 특정 시점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는 일치가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LG전자의 어떤 재무제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거고 재무상태표를 소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와 뒤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와는 딱 일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PPT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고 PPT의 내용을 앞뒤로 넘겨가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숫자와 뒤에 있는 재무제표의 연관성, 일치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인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판관비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영업이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내용은 영업이익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추정 손익계산서 3년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도 보통 3년치를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이해해 주시고 목적에 맞게끔 재무제표를 보시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부서나 재무부서 가지 않는 이상은 재무제표를 직접,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직접 작성하는 애는 없을 겁니다. 장담할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업이익 부분을 체크해내고 도출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본 변동표입니다. 저도 이 양식을 보고 이게 처음 저도 확인을 했어요. 이거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자본 변동표는 자본금서부터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기타 자본의 구성 요소를 가감을 해서 최종 자본 합계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항목들이 있죠. 저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며칠 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항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것을 보고 내가 똑같이 복원을 하거나 작성을 했을 때 한번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자본 변동표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 부탁드리고 눈으로만 보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세무회계나 전산회계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이 발생되는 거래가 있고 현금이 발생되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들만 추려서 현금의 어떤 흐름, 수입과 지출 부분을 요약을 해서 맨 마지막에 현재 현금 보유액을 증명하는 그런 재무제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맨땅에서 작성하려고 좀 못해요. 그러나 과거에 했던 자료 이 표를 하나 놓고 재무제표를 들춰가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제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식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한 계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엑셀에 산식을 입력해서 관리하신다면 현업에서 쉽게 도출하고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분기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밑에 고정비, 고정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변동비, 변동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생산활동을 하기 전에 사람을 채용하고 공장을 짓습니다. 제품이 생산되지 않더라도 이 비용은 들어가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밑에 파란색 색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비, 변동원가 마찬가지죠. 어느 시점서부터 고정
B에다가 얹혀서 변동비는 발생이 됩니다. 이 시점이 하나 생산이 되고 2개 생산이 되고 3개 생산이 되고 계속 단계적으로 증가하겠죠. 단계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증가된 시점이 이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선, 이 부분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수익과 비용이 일치되어 이익도 손실도 생기지 않는 경우에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익이 총 원가를 넘어서는 지점이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역시 엑셀의 산식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시켜 놓으시면 복잡한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손익분기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손익분기점, 이것을 영어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약자로 BEP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속어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얘기할 때 야 똔똔이 어떻게 되니? 똔똔 되는 시점이 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시는지요? 야 똔똔이야 똔똔. 똔똔은 우리가 비용과 수익이 똑같다는 의미로 저희 기성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 부분 같은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손익분기점을 갖고 수익성 분석을 하는데 기타 수익성 분석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회수 기간법, 순현재가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3가지가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접할 기회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